지금 시각은 11시 15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의료 위기와 관련한 중대본의 대책 발표를 뉴스 특보로 전해드리느라 평소보다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듭니다. 전장의 소식이 매일 쏟아져 나오지만 뉴스를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피부로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세계는 점점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지난해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가 2조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930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비롯한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올해 세계 국방비 지출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또 이 전쟁은 누구에게나 가혹하지만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을 하루 앞둔 오늘,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전쟁의 비극을 돌이켜봤으면 합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국제사회 뉴스는 오늘의 키워드에서 정리해드리고요.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축구선수 메시의 홍콩 노쇼 사태에 대해서 홍콩 통신원을 연결해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 초대석에서는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한국으로 귀화한 트롯 가수 레오 씨와 함께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를 통해서 국제사회 다양한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오디세우스 달을 항해하다입니다. 네, 미국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달 탐사선이죠. 오디세우스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24분쯤에 달 남극 근처에 있는 분화구 말라퍼트 A 지점에 착륙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이 회사 측이 이제 착륙선의 정확한 상태가 아직 분명하진 않은데 그래도 달과 접촉했다고 확인을 했다라고 설명을 내놨어요. 그리고 나사도 미국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민간 탐사선으로 달에 착륙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15일에 이제 발사됐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착륙을 하게 된 건데 네. 다만 이 탐사선의 착륙 과정을 영상으로 중계한 건 회사 관제센터 안의 모습만 담겼고요. 우주선이 직접 촬영한 달 영상 같은 실제 이미지는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미국이 72년에 아폴로 17호를 발사한 이후 한 52년 만에 자국 우주선을 달에 보내게 됐고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업체로서는 세계 최초로 달에 연착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임무가요.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와 연계된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의 하나로 추진이 됐습니다. 지금 나사가 민간 기업들을 활용해서 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무인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관측 장비, 탐사 장비 6개가 탑재돼 있어요. 그래서 달 환경도 관측하고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간이 이제 달의 움직임으로 달의 남극에 이제 밤이 찾아오면 태양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서 한 작동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주일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나사가 2026년 말에 이제 유인 비행사들을 보냅니다. 달에. 그래서 아르테미스 3단계 활용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가 미국, 옛소련, 중국, 인도, 일본 이렇게 5개 국가인데요. 최근에 세계적으로 달 탐사 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속속 이제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보낼 때마다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디세우스는 드디어 착륙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두 손 들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게 두 손을 들고 가겠는데요. 네. 이 엔비디아가 21일에 그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2023년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매출, 주당 순이익이요 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 265%, 총이익은 769%나 급증을 했어요. 대단하네요. 엄청나죠. 또 1분기 매출도 지금 월가의 전망치를 8% 이상 웃돌 것이다. 이런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또 계속 기록 경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 CEO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업, 산업, 국가 전반에 걸쳐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주가도 22일에 전날보다 16.4%가 폭등한 785.3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 104만 원 정도인데요. 네. 전날보다 111달러나 상승을 한 거고요. 시가총액이 1조 9,390억 달러가 됐습니다. 하루 만에 2,7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1조 원이 많아졌거든요. 이게 역대 하루 만에 가장 많은 시총 증가분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요, 아마존 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제치고요. 시총 순위 3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조 달러를 돌파하는데요. 그래서 곧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 아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두 손을 젠슨 황 CEO에게 들어버리는 건 이 젠슨 황 CEO의 자산 가치가요. 그 전날에 23위였는데 하루 만에 전체 순위에서 21위로 올랐고 하루 만에 80억 달러, 10조 6천여억 원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사실 황 CEO의 자산 가치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 돈으로 17조 9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네. 전체 128위 부자였는데 이 AI 열풍이 불면서 자산 가치가 지금 빠르게 불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세계 최고 갑부인 테슬라 CEO에 비하면 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그런가요? 합니다. 역시 머스크가 압도적이군요. 어마어마하죠.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앞이 캄캄하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내일이면 2년을 맞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좀 캄캄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주도했는데 이게 전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겨울을 또 넘기게 됐죠. 지금 전황 주도권이요. 심지어 러시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 양상이에요. 그렇죠. 작년 12월 29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17일에는 최대 격전지인 도네츠크 인근의 아우디 이우카까지 점령을 했고요. 러시아군이 지금 아우디 이우카 근처의 전선들 또 남부의 자포리자주에서도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가는 우크라이나 군이 2022년 개전 초기 이후에 가장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예상외로 길어지고 있잖아요. 서방이 갈수록 무기를 지원하는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의 병력 열세도 심각해지고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국내 총생산은 전쟁 전보다 2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영토 손실 규모가요. 현재까지 전체 국토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사망이나 실종자, 전장에 복귀할 수 없는 중상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서 민간인 사망자 수는 우크라이나가 1,30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아무래요. 왜냐하면 국가 재건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네, 앞으로 10년 동안 들어가야 될 돈만 우리 돈으로 65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한 해 GDP의 3년치에 달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련하는 것도 앞으로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 전망도 지금 그렇죠. 나오질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11월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이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잘루즈니 총사령관이 얼마 전에 경질이 됐는데 수선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 신뢰도도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미국 엘라베마주 대법원이요. 16일에 배아는 생명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던 하급식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험관 시술할 때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아를 좀 여러 개 만들어서 냉동을 보관했다가 임신에 성공하면 폐기하던 그런 관례를 계속했다가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렇게 되면 냉동 배아를 통해서 난임 시술을 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실상 남은 냉동 배아를 이제 시술에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시험관 임신을 시도할 때마다 난자를 새로 채취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 돈과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건강에도 좀 위험이 커지게 되고요. 지금 미국인 중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6명 중에 1명꼴로 시험관 시술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은 엘라베마주에서만 이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보수색이 짙은 다른 주들이 얼마든지 이 선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번 주인공은 나야 나. 이건 어떤 키워드입니까? 네덜란드의 마르크 리터 총리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올 하반기에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새롭게 교체가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리터 총리가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총리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행정부는 리터 총리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라고 공개 밝혔고요. 그리고 유럽의 주요 국가인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도 지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전체 회원국 한 3분의 2가량의 지지를 지금 리터 총리가 얻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국의 지지는 확보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튀르키예가 약간 중립국을 유지해라. 나토 그러니까 EU 국가와 비EU 국가 간에 그리고 이제 헝가리랑 네덜란드가 사이가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어떻게 손을 들어주느냐가 관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좀 재미있는 키워드인데 무엇이든 맷 데이먼 선배에게 물어보세요네요. 네, 나사가요. 인류의 화성 탐사와 거주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1년 동안 모의 화성에서 살아갈 화성인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화성인하면 또 맷 데이먼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실험을 이제 1차를 먼저 하고 있고요. 2025년 봄에 이 2차 실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 듀운 알파라고 화성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환경 거주지가 있어요. 모의 거주지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면적이 158제곱미터 정도인데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텍사스 주에 있는 휴스턴에 있는 나사 존슨 우주센터에 만들어놨어요. 이제 참가하게 되면 여기 들어가서 작물도 재배하고 운동하고 뭐 여러 가지 임무도 수행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신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이것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장이나 통신 지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이제 임무 이제 문제 상황도 주어지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흡연을 하면 안 되고요. 영어에 능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30에서 55세의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그런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 1차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요? 그 과학자, 구조 엔지니어, 응급의학과 외과의 미생물 학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고립된 상태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마션이 아니라 진짜 마션을 볼 날이 오겠군요. 헤드라인 뉴스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슬린 데비슨의 문라이트 섀도우 전해드리면서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2부 통신원 취재 수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He passed on worried and warning, carried away by a moonlight shadow, lost in the middle of that Saturday night. Far away on the other side, h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전면 확대, 최대치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주요 94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8,897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3월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이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호사협회는 전공의 공백으로 환자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4월 총선 지역구 후보 결정을 위한 1차 경선을 오늘 시작합니다. 1차 경선 결과는 25일 발표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천 관련 반발에 대해 모든 분들을 다 공천하고 함께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총선 공천을 지휘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미국 민간 기업이 주축이 돼 발사한 달 착륙선이 우리 시각 오늘 아침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으로선 아폴로 17호 우주선 이후 약 52년 만이고 민간 업체로선 세계 최초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홍콩 박완기 통신원을 연결해서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의 홍콩 노쇼 사건과 관련한 파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완기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홍콩에 요즘 관광객들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홍콩은 이제 전 세계에 다시 문을 활짝 열고 외국 관광객, 중국 본토 관광객, 사업과 출장차 방문한 사람들을 반기고 있는데요. 예. 작년 말부터 상당히 많은 한국인 관광객도 홍콩을 찾고 있습니다. 예. 공짜 항공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고 다양한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등을 배포하면서 다시 외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대형 콘서트 및 스포츠 이벤트도 유치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 일환이었나요? 아무튼 최근에 축구선수 메시가 홍콩과 중국 팬들에게 경기를 보여주려다 못 보여줘서 고개 숙여 해명한 일이 있었어요. 예, 이달 초 4일에 리오넬 메시가 소속된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 올스타팀과의 친선전에 메시가 출장을 하지 않으면서 중국 내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메시를 향한 거친 비난이 중국 전역으로 벌어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중국의 한 관영 매체는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그들의 행동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홍콩이 이 경기를 통해 경제적 부흥을 꾀하려고 했는데 외세가 고의로 이 일로 홍콩을 곤란하게 만들려 했다라고 하면서 외세 개입 주장까지 펼쳤고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맞아 인터 마이애미 구단주 중 한 명인 데이빗 베컴은 중국어로 10초가량의 새해 인사를 하고 젓가락으로 국수를 먹는 영상을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올렸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중국의 여론을 의식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 홍콩 노쇼 파장은 결국 중국 항저우시에서 3월에 개최하기로 한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 국가 대표팀 간의 친선 경기를 취소하는 발표까지 이어졌습니다. 예.
이에 논란이 시작된 지 약 보름 만에 메시는 직접 2분짜리 영상을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올리며 결장 이유를 해명하고 나섰고요. 중국의 트위터 격인 웨이보 계정에 올리면서 결장 이유를 해명하고 나섰는데 사건 초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메시가 친선 경기 차 홍콩을 방문했었던 거죠? 예, 이달 초 4일에 리오넬 메시가 소속된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 울스타팀과의 친선전이 벌어졌는데요. 1월 말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홍콩과 일본을 돌면서 친선 경기를 치르는 일정 중에 3일과 4일에 메시는 홍콩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동안 침체되었던 홍콩의 분위기도 바꾸며 주변 국가들과 중국 본토의 관광객들이 다시 홍콩을 찾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는데요. 우리 세대의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메시가 경기장을 뛰면서 운동을 하는 그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작년 12월 온라인 티켓 판매가 시작되었는데 예. 판매 시작 1시간 만에 전석이 매진되어서 메시를 향한 뜨거운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친선전은 홍콩 스타디움에서 2월 4일에 진행했는데 전체 4만 석 규모입니다. 이 전체를 홍콩, 중국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가득 채웠었습니다.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메시가 친선전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뛰지를 않은 거죠. 예. 홍콩 공항에 도착할 때 그리고 또 머무르는 호텔에 도착할 때 메시를 보기 위해 상당히 많은 인파가 인터 마이애미 팀을 기다리면서 환영을 했었는데요. 또한 친선 경기 하루 전인 3일에도 공개팀 훈련에 많은 팬들이 인터 마이애미 팀과 메시, 수아레즈 등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보기 위해서 응원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정작 홍콩 올스타 팀과의 친선 경기 당일 날인 4일에는 메시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 입장할 때부터 경기복이 아닌 트레이닝복을 착용했고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 있다가 경기 후 바로 스테디움을 빠져나갔습니다. 후반전이 한참 진행되어 경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부터는 메시가 친선전에서 뛰는 모습을 보기 위해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야유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리펀, 환불이라고 하는 외침이 경기장을 뒤엎었었습니다. 주최 쪽에서는 메시가 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나요? 예, 이번 행사는 테틀러 아시아가 주최했었는데요. 주최사도 뒤늦게 메시의 출전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이례적으로 주요 스포츠 행사로 지정해 재정적인 지원 및 각종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홍콩 정부도 경기 종료 10분 전에서야 메시의 출전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전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요? 예. 예. 작년 12월 메시의 출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고가의 티켓 가격을 책정해 판매한 테틀러 아시아도 메시와 함께 비난의 중심에 섰었는데요. 네. 가장 저렴한 좌석이 880 홍콩달러 하나로 약 15만 원 정도였고요. 최고가는 4,880 홍콩달러 하나로 약 83만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비싼 티켓을 구매해 메시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각종 소셜미디어에 메시와 주최사를 맹비난하기 시작했고요. 그 주최사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1,500만 달러를 홍콩 1,500만 홍콩달러 약 25억 원의 5억 원을 주최사에 지원하기로 했고 경기장 사용 보조금으로도 100만 홍콩달러 약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던 홍콩 정부도 이제 주최사에게 해명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태 수습을 위해 2월 9일에 테틀러 아시아는 공식 성명을 내서 주최사에게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주최사도 자신들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티켓값의 50%를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의 결장과 관련해 실망한 모든 팬들에게 사과를 했었고요. 네. 하지만 테틀러는 인터 마이애미 측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었는데요. 이 역시 팀의 정상급 선수 리오넬 메시, 조르디 알바, 루이스 수아레즈 등이 부상이 없는 한 45분간 경기를 뛰게 될 거라는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시와 수아레즈가 부상으로 경기를 뛰지 못한다는 통보를 경기 당일에 받은 거고요.
세틀러는 친선 경기로 1,300만 홍콩 달러 약 22억 원의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했었으나 이번 티켓 환불 사태와 홍콩 정부에서 지원 약속한 25억 원 이상의 후원금 철회 결정으로 결국 4,300만 홍콩 달러 약 73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2019년이죠. 우리나라도 호날두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이 홍콩 일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박완기 통신원이었습니다. 금요일 글로벌 이슈에서는 고국을 떠나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오늘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레오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온 누켈스키 레오니드 보리스비치입니다. 예. 네, 2018년에 한국으로 귀화했어요. 처음에는 몇 년도에 오신 거예요? 그럼 한국에? 처음에는 2003년에 왔어요. 2003년에 오셨고 네. 2018년에 이제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셨고요. 네. 예. 어떤 계기로 왔나요, 한국에? 제가 원래 모연수라서 예. 모연수로 한국에 와서 이제 외국인 퍼포먼스 예. 많이 했어요. 예. 무용으로 오셨다가 네네네. 예. 어디에서 그럼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뭐 다양한 곳에서 공연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공연 많이 했고 전국 전체 다 안 가보는 데 없어요. 진짜요? 네, 모든 게 다 뭐 많은 축제에서 아니면 그 공원이나 그렇죠. 되게 퍼포먼스 많이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뮤지컬까지도 했어요. 뮤지컬까지요? 네. 그 전통춤 무용수신가요, 그러면?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6살부터 어떤 문화센터에서 춤을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전통무용, 우크라이나 전통무용 배우고 이제 거의 다 20년 동안 하면서 근데 이제 한국에 왔으면서 그때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또 많이 몰랐었고 우리 전통 춤을 어디서 보여주지 할 수도 없어서 사람들이 잘 몰랐으니까 전 지금도 모르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통 춤의 특징은 뭡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통 춤은 엄청 활발하고 바르고 그리고 되게 신나는 분위기. 하고 있으니까 너무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의상도 되게 화려해요. 네. 활발하고 화려하고 그렇게 이제 무용수 활동을 하다가 트롯 가수로 변신하셨단 말이에요. 네. 원래 가수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이었지만 노래를 하고 싶으셨군요. 꿈만 꿨어요. 네, 그래서 근데 댄스로 활동하니까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나이 좀 먹어서 이제 춤 추는 게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고 몸도 좀 안 좋았고 그래서 늦기 전에 빨리 가수로도 도전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4년 됐어요. 4년 됐어요. 가수 활동되는 게 4년 됐어요. 노래 소개도 해주세요. 어떤 노래가 있는지. 네, 제가 지금까지 3곡 나왔어요. 3곡 발표하셨군요. 네, 첫 번째 곡이 데뷔곡은 오빠라고 불러봐. 오빠라고 불러봐. 네, 제가 원래 트로트 가수로 활동했으니까 제목이 또 어울리니까 첫 번째 곡 오빠라고 불러봐. 두 번째 곡은 우크라이나 응원하는 곡이 No War. 전쟁 싫어. 응원곡이네요. 네, 그런 곡이 또 나왔고 그리고 작년에 신곡은 대박 났어요. 나왔어요. 네. 신곡이 대박 났어요입니까? 아니면 노래 제목이 대박 났어요? 제목이 대박 났어요. 근데 대박이 나면 좋겠네요. 대박 날 거는 원해요. 노래 제목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No War, 전쟁은 싫어라는 노래는 뭐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그 전쟁 난 발발한 지가 2년 됐는데. 네네, 원래 이렇게 전쟁 터지고 나서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렇죠.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좀 응원할 수 있는지. 예. 근데 가수니까 그럼 노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전쟁하고 나서 아마 6개월 이후에는 우리 아는 작곡가랑 예. 같이 이 노래 만들었어요. 2022년 그럼 한 여름 정도에 만드셨겠네요. 네. 노워. 뭐 이번 기회 간략하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비켜라 저리 가라 여기가 내 조국이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승리하리라. 노워. 네, 되게 파워한 여기 트로트 전혀 안 하고 이렇게 락 버전으로 만드는 파워한 노래.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가수 레오 씨의 노래였는데요. 네. 예, 좀 전쟁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국에서 2022년 2월 24일 예, 네.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제가 엄청 충격받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서 너무 말 안 되는 상황이라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도 사실 놀랐어요. 이 전쟁이 벌어지는구나.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로 알면서 예. 바로 집으로 연락도 했고 예. 여기는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랑 예. 같이 전화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다들 몰라가지고 너무 놀랐어.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레오 씨는 한국에 살고 계시지만 우크라이나는 누가 지금 살고 있는 건가요? 우크라이나에서 예. 제 아버지, 예, 아버지. 아버지하고 우리 형님, 예. 그리고 형님 와이프 그리고 조카 두 명 더 살고 있어요. 아버지, 형님, 가족들, 조카들까지 다 있는데 지금 연락은 되는 상태입니까? 네네. 연락은 항상 돼 있고 예. 지금 뭐 인터넷 예. 잘 돼 있었고 아버지 거의 다 매일매일 전화하고 예. 저도 우크라이나에서 상황은 어떻게 있는지 계속 여쭤보고 아버지가 또 우리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여기는 어떻게 있는지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어느 지역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전쟁터와 가깝고 네, 맞습니다. 서부로 갈수록 이제 멀어지는 건데. 네네네. 우리 가족 사는 동네 중부에 있어요. 네, 예. 칸 니프로 근처에 예. 우리 도시 이름도 니프로예요. 예. 네, 그래서 그쪽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서 예. 너무 걱정 많아요. 그리고 되게 놀라는 게 우리 도시, 우리 예. 집 근처에 예. 아마 80m, 1km 정도 떨어지는 예. 곳에 어떤 순간에 미사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파트를 다 공격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놀라는 게 그 길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는 길이라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추억이 남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니까 충격이죠. 너무 가까웠어. 지금 남자들은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없는 상황입니까? 네, 맞아요. 원래 이제 그 18살부터 65세까지 남자들이 한 우크라이나로 떠날 수 없어요. 그 군대는 몇 살까지 지금 징집이 된 거예요? 그 전쟁에는? 65살 남자들 언제든지 군인으로 갈 수가 있군요. 오를 수도 예. 있어요. 네. 명령이 떨어지면 가야 지금 되는 뭐 거군요. 어떤 무슨 순서를 있지만 그래도 65세까지 어떻게든 갈 수도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자 주변 국가로 피난 간 그 국민들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아세요? 네, 원래 제 친구 주변에서 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로避難 나갔고 뭐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많이 가셨고 그리고 뭐 캐나다 뭐 미국 그쪽으로도 되게 많이 갔었어요. 예. 근데 다들 살기 되게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없어 이제 가니까 예. 생활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뭐 일도 찾고 뭐 이제 그렇죠. 뭔가 예. 좀 새로운 생활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친구들이 1년 반 있으면서 너무 자기 고향에 떨어져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아왔어요. 네. 우크라이나로 다시 왔어요. 우크라이나 안에 전쟁을 겪고 있는 그 국민들의 삶도 지금 말도 못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지금. 저거는 진짜 생산 이해도 못해요. 어떻게 그런 거는 극복할 수 있는지. 예. 왜냐하면 그 전쟁 있는 동네, 예.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오는 동네에 모든 거 다 망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빨리避難하면서 다른 동네로 많이 갔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집은 다 없어지고 자기 사업, 일, 모든 인생이 다 없어지기 그러니까 때문에 몸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동네 와서 이제 새로운 생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뭐 말도 였어요. 못하게 고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어떻습니까?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응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보니까 87% 정도 계엄령 상황 끝날 때까지 예. 젤렌스키 대통령으로 무조건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우크라이나도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나요? 네, 원래 지금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선거를 지금 해야 되는지 예. 말아야 되는지. 근데 그 계엄령 때문에 원래는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지금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근데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끝날 때까지 젤렌스키 대통령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뭐 그 부분에 대한 정해진 게 없는 거군요. 대선에 대해서. 네. 전쟁도 이제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제 전쟁을 끝나고 휴전을 하기를 원할까요? 어떻습니까? 이 휴전에 대한 그 찬반은. 제 생각에는 아직 교착 상태 하지 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 뭐 안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평화를 원해요. 예. 그런 거는 당연한 건데 휴전을 하는 이야기를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휴전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지 않다. 네. 왜요? 그런 거는 생각도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런 전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을 위해서 뭔가 그럼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나라를 지금 이렇게 엄청 힘들게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포기하고 포기하고 뭐 사람들도 이쪽에서 있고 다들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승리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그때는 이제 평화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으킨 전쟁이 아닌데 뭔가를 내주면서 휴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그 제한한 병원 상황이 있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당연하지 반대쪽에서 그런 거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지 아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협상이 진행되고는 있다고 하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원래는 그 러시아 전쟁 모든 거 다 끝나야 되고 모든 군인들이 나가버려야 되고 그리고 보상도 해야 되잖아요. 엄청 많이 나라를 피해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휴전을 이야기 나올 수 있는지 몰라요. 지금 고국과 떨어져 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뭔가요? 뭐 제가 뭐 걱정하는 거 우리 가족은 건강하게 있으면 좋고 뭐 그리고 항상 좀 불안한 마음 그 미사일 때문에 미사일 어디든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좀 조심하고 뭐 그리고 최대 빨리 전쟁 끝나고 이제 우크라이나 빨리 극복하고 빨리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하루빨리 들을 수 있기를 한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하겠습니다. 레오 씨의 가족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버트 해몬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여기서 마칩니다.